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 시장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이 하락한 여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금리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졸츠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구인 건수는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기업의 해고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발 이슈 역시도 일단락이 되는가 싶더니 재점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빠지면서 시작을 하더니 코스피 시장은 완만하게 낙폭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하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방송에 관련한 고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 이슈를 꼽아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심층적인 이슈 나눠볼 김혜영 기자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봤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이 사태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G증권발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오늘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SG증권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증권사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게 이 증권사들의 차액결제 거래, CFD 거래인데 금감원에서 이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지금 키움증권 외에도 국내 증권사 13곳이 CFD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방위적인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금감원에서는 CFD와 관련해서 개인 전문 투자자들의 자격 요건이 이제 충족이 잘 됐는지, 이행이 됐는지, 또한 또 이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과 내부 임원진들의 연루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사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키움증권을 첫 타자로 선택을 했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번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사실상 신종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건에서 가장 유력하게 용의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게 한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인 라더견 대표인데요. 그러나 이 라 대표는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을 주 유력한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 김 회장이 지금 키움증권의 등기 이사로 재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키움증권이 이번 사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에 따른 여부를 조금 더 챙겨보겠다라는 방침인데요.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자는 CFD 거래와 관련해서 키움증권이 어떤 연루가 되어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 사항들을 좀 짚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김 회장 측에서는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서로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서로가 가해자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가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서로가 또 피해자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인지 이 사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오늘 코너를 통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이 이야기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에 관련해서도 좀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증시,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 수준으로 굳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요. 민간 조사 업체에서도 1.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행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기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연구소 관계자에서는요, 1분기 GDP 실적, 그리고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 전망에 따른 동향 모델을 조금 돌려본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경제 전망이 낮아진 가운데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네. 합니다. 가정의 달 굉장히 행복한 달인데 이게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인지 누군가에겐 또 공포의 달로 작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까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미 가정의 달 이야기를 좀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5월에는 어린이날, 스승의 날, 가족들이 함께하는 기념일과 행사가 참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 외식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자, 문제는 치솟는 물가에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4인 가족이 삼겹살로 외식을 한다면 통상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까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에서 20만 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3.6%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외식과 관련된 부분은 이에 2배가 더 뛰었는데요. 무려 1년 전과 비교해서 7.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데 외식 품목별 이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그에 따른 체감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삼겹살 1년 동안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무려 12% 상승하면서 평균 가격이 2만 원 선에 근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불리는 게 바로 이 짜장면인데 짜장면은 1년 사이에 16%가 오르면서 평균 가격이 6,800원까지 치솟았고요. 삼계탕 역시나 우리가 많이 사 먹는 음식 중 하나인데 1년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평균 가격이 16,800원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치솟는 고물가 그늘에 정말 서민들 답답하다라고 심정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대내외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물가를 좀 상승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그 방한 폭이 좀 나올 예정이고요. 또한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있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SG증권발 사태와 그리고 물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행 공시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전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는
미국 정부의 재정이 소진돼서 채무 불이행이 시작이 된다라는 경고를 내놓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인식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문제는 금리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를 두고 현재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중국의 이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항해서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살펴볼 만한 공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카카오 게임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이 카카오 그룹주들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주가 급등을 보였다 한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아쉽게도 올 1분기 오딘과 우마무스메 등 기존 게임 매출의 둔화세로 인해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성장과 수익이 저조한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모바일이나 PC, 온라인 게임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고요. 골프나 스포츠, 레저 통신 부문은 그래도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아 베스틸 지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성공을 했는데 매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설이나 산업기계 등 수요 둔화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게 됐는데 영업이익은 원가 상승분 판가 반영, 고부가 제품 중심의 영업 전략 등으로 인해서 70% 이상 증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4분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요. 주요국의 경기 부양의 노력, 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인해서 특수광 사업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 2분기 철강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롯데웰푸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제로 슈거 제품에 대한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한 데에 따라서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죠. 회사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목표치를 조심스럽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그랬던 롯데웰푸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결 기준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은 9,59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7%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18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9%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가스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6.5% 증가한 2,078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매출액은 9.2% 감소한 2조 1,498억 원, 순이익은 19.8% 증가한 1,7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 배경에는 동절기 대리점 수요 그리고 석유화학용 LPG 판매가 견조했다라고 설명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들의 주요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고요.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카카오 그룹주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실적이 엇갈렸죠. 카카오뱅크는 웃었고 카카오페이는 울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제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룹주 내에서 이렇게 실적이 다르게 나왔을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기업별로 실적을 분석해야 한다. 또 투자를 분산하면 좋겠다. 시장의 전반을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님 의견이 또 중요하겠죠. 네, 일단 AI가 저희들의 일자리까지 좀 침범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그리 좋지 않지만 정석적인 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오늘 굉장히 큰 엇갈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엇갈림이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엇갈림이 나왔는데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지금 카카오뱅크를 더 많이 쓰냐, 카카오페이를 많이 쓰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뱅크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은행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뱅크를 좀 많이 써요. 그런데 페이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페이를 좀 더 많이 쓰는? 그렇게 당연히 좀 소비 패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쓸 때는 어떠한 이벤트 쿠폰을 받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이제 선물을 한다거나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생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편의성 그리고 실용성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바로 주담대입니다. 아마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30대 후반이거나 이제 40대 초반이 되신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극공감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싼 곳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 중에 가장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카카오뱅크의 주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이유가 됐고 한 번 이용하는 게 어렵지 한 번 이용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저는 더 높게 잡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페이는 한 분기 더 기다렸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를 따라서 카카오페이도 당연히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제 카카오뱅크만큼 카카오페이가 앞서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먼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뒤편에 보면 카카오뱅크와 또 카카오페이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듯이 카카오뱅크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카카오페이 지금 적자가 10배 정도 났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또 이 두 종목, 두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저는 만약 두 기업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카카오뱅크를 좀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의 성장성 그래프만 보더라도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크게 성장을 했느냐라는 기준으로 보더라도 카카오페이보다는 당연히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페이보다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두 기업 모두 이번 분기의 실적보다는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주가의 부침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실적은 실적대로 잘 나와야 하고 실적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두 기업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의견 대신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2분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카카오 그룹주 이제 페이와 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이후에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만 짚어보면 조금 서운하겠죠. 거기에 그룹주인 카카오 게임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은 출시해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좋았다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주가는 그에 발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실적은 생각만큼 딱 나왔어요. 딱 그만큼.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와야 됩니다. 혹은 더 잘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카카오 게임즈 하면 대표작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NC소프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리니지. 위메이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 미래의 전설 혹은 뭐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게임즈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작이 있어야 하는데 네.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그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라인업이 굉장히 좀 부실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나왔고 또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흥행은 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금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게임주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요소들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게임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엔터는요 국내에서만 잘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엔터 3사가 잘 나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블랙핑크, 뭐 BTS 이러한 그룹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에는 우리나라와 이 북미 시장의 어떠한 문화 차이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바일과 PC 게임에 용이한 반면에 미국은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좀 뭔가 조작을 해서 하는 그런 게임에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잘 살려면 결국 중국 산업에서 통해야 돼요. 그런데 하필 우리나라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아요. 네, 못하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게임주에 대한 이 IP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IP 발급을 또 허용해 줄 거냐. 그것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게임주에는 좋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가 좋지 않은 만큼 앞으로 전망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서 신작 출시 소식도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신작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좀 그대로 반영이 될까요? 일단 게임주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 지지부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지금 대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작이라고 하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그 게임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신작 출시 일들이 계속 미뤄졌어요. 맞아요. 네, 크게 보면 이제 펄어비스라고 하는 기업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실 것 같은데 검은 사막, 붉은 사막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도깨비라고 하는 게임도 미뤄지고 있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악재이나 조금 길게 본다면 결국 신작이 나올 거거든요. 시간은 좀 딜레이가 되나 신작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악재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저는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게임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펄어비스 쪽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위메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이 액토즈 소프트와 이제 법적 공방에서 조금은 우세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일단 또 위믹스 코인도 재상장이 됐고요. 그렇기에 만약 게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펄어비스가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코인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통한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하락을 했잖아요.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을까요? 저는 카카오 게임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아, 시간이 좀 네, 더 필요하다. 일단 예. 게임주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은 낮은 가격에 모아간다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게임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출시가 예정이에요. 그래서 모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출시를 했는데 흥행을 못하면 또 그 다음 게임이 흥행할 때까지 계속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지금 꾸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나쁘고 펄어비스와 위메이드는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위메이드와 펄어비스가 시장에서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좀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가시화가 빨리 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작이 대작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드가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5월 FOMC가 지금 진행 중인데 내일 새벽에는 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가 다음 주제인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챗 GPT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봤습니다. 5월에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세리 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해줬는데 5월 주식시장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해줬는데요. 다양한 산업군에 분산 투자를 하고 또 기업 분석과 실적을 파악해야 한다.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할 필요는 있죠. 아무래도 보유한 주식도 많을 거고 현금 여력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 계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새로움에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찬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시냐? 바로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기업은 주가의 반등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어제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기대감이 크지 않았으나 엄청난 실적을 내보이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런 상황이라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새로운 종목을 내가 매수할까? 이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포트 안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과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나올 확률이 지극히 낮아요. 그러면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회복 혹은 올라가겠으나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주가의 부침이라든지 조정의 깊이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5월 달은 어떤 새로운 종목을 투자한다라는 마인드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종목 보면 자꾸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게 돼요. 내가 샀으니까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에.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숫자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겠죠. 실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실적이 안 나온 종목은 저는 줄이시는 게 절반이라도 줄이시는 게 맞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든 전략도 FOMC 이후에 변동성이 나올 때 확대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아닌 기업을 구분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FOMC 한창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 유력한데 여기 우리 증시엔 또 악재가 하나 있죠. SG증권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우리 증시 FOMC 이후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게 될까요? 일단은 SG증권발 이 이슈 자체는 금감원에서 조금은 강하게 이번에 좀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너무 처벌 자체가 약하다라는 좀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지금 엄청 크게 불거졌을 때야말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CFD 사건에 연루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군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에 뭐 이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다거나 혹은 투자 심리를 엄청나게 악화시킨다거나 그것은 저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없으셨다가 지금쯤이면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매수하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계좌가 굉장히 또 곤란해질 수 있으니 저는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굳이라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사도 괜찮은 기업들, 산업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전략을 짜봐야 한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도 여러 증권사별로 전망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인 메이라는 말보다는 바인 메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2차 전지주도 그동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페라이트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주는 이번 달에도 좀 좋을까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이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에코프로는 상승도 제한이 있을 것 같고 하락도 제한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만약 시선을 돌리실 거라면 배터리 셀 3사,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페라이트 관련주라고 해서 보통 히토류 플러스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가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혹은 뭐 티플렉스 이러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테마주를 공략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건, 손절할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테마주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부터 저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테마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물린다 하더라도 추후에 저는 충분히 수익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좋으나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테마주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2차 전지주 흐름이 좋은 만큼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접근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은 오늘 상승 탄력이 좋은 만큼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예상 외로 좀 들리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오늘 눈여겨보는 쪽은 임플란트 산업 기업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임플란트 관련하면 우리나라에 상장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오세 임플란트 혹은 덴티움, 덴티스 이러한 기업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종목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도 좀 짚어주셨고요. 리오프닝 관련주에도 주목을 해보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하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수의 시선으로 알아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SG증권발 사태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에 대해서 부작용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 어떤 영향을 받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4일부터 이 사태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원장님. 네. 그런데 이렇게 일지를 쭉 적어봤어요. 지금 네. 보니까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죠. 서울가스를 매도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다우데이터 쭉 다 매도를 하는 영향이 나타나면서 하한가 직행하는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4월 초에 제보가 들어갔대요. 사실은. 제보가요? 네, 뭐 이상하다 그러고 4월 19일 날 나왔는데 선광 공매도 물량 질권인데 공매도가 10주 정도가 평균으로 갔는데 4만 주가 걸려요. 그럼 뭔가 뭐 이 소위 말하는 비상등이 켜졌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뭐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이 대폭락 사태를 이제 맞이하는 그러한 이제 뭐 상태에 왔는데 저는요 등골이 오싹한 게 자, 이게 뭐 불법이다 아니다 지금 뭐 난타전이라는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나면요. 이게 진짜로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펀더멘털이 약한 거예요. 자산가 한 1,000명만 모아서 한 8천억에서 1억 갖고 있으면 주식시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를 합법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옳지 못하죠. 예, 딱 그거도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 뭐 핵심은 뭐냐면 특정 작전 세력이 외국계 증권회사의 차액 결제 거래를 활용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관계 당국에서는 지금 보는 게 시세 조정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누가 이득을 받느냐. 근데 저는요 사실 CDF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작전의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CDF에서 누군가가 오버 해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많이 해놓고 그걸 푸는 거거든요. 그거 한 세력이 사실 특정 작전 세력의 아주 주범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진짜 알 수 없는 이유로 뭐 시중에서는 뭐 이인자가 뭐 폭로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만은 일제히 매물을 쏟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업권법이라든가 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제도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산가 1,000명 모으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 10억씩만 내봐. 그러면 주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짜고 치면은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수법을 보면은 이제 뭐 손도사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스마트폰을 이제 택배로 보내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이 개통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폰과 자기의 신용카드 한 장을 줘요. 거기까지 뭐 크게 없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임의 매매를 한다고 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쓸 수 없는. 그렇다면은 이것이 주가 조작이나 어떤 시세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1,000명 중에 999명은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요 미필적 고의로 다 공범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큰 수익이 난다고 하면 눈이 멀게 되죠. 예, 멀게 되고 한 번은 의심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건전한 투자가 아니다고 분명히 다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셨는데 그게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전체 우리 주식시장의 기강과 영을 다시 세우는 아주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여러 사람이 엮여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 CFD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또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2019년에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가 된 이후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차액 결제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 2019년대 8조 정도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70조로 이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CFD가 뭐의 약자냐면 Contract for Differences. 그래서 진입 가격이 있고 차액 가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거래 구조가 이렇게 나오네요. 예. 차액만 정산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2.5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증권의 이 증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냥 이자하고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가격하고 청산 가격은 모두 다 지금 투자한 투자자들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탈 레베뉴 스왑이라 그래서 이 뭐 다른 증권사는 뭐 수수료만 먹지만 이자하고 이 나머지 모든 거는 투자한 사람이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 차액을 다 가져간다.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레베뉴 스왑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장의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지금 여기서는 뭐 키움이라든가 하나가 유안타 세 군데서만 하고 그거를 또 누구한테 주냐면 SG하고 그다음에 JP 모간에다 줘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을 잘 보시면 10시쯤 되면은 장이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거 이게 다였어요. 아,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계기로 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 게 외국인 수급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외국인 수급의 동향을 따라가시면 어떻겠냐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왜곡되는 현상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때 반대 매매가 나오고 반대 매매가 10시에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사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뭐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오래된 건 아니고 90년도에 영국에서 저를 시작하고 지금 세계 한 28개국에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은 2000년 금융위기 이후에 외환 시장에서 쓰던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외환 거래를 대체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하신 레버리지 굉장히 크게 할 수 있고요. 숏, 롱을 다 칠 수 있어요. 양쪽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에게만 이제 허용을 하는 부분들인데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떤 자격을 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문 투자자의 용어의 정의는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인 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억 이상을 가져야 되고 뭐 예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뭐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2019년도에 굉장히 완화해 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조에서 70조로 좀 올라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폐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점점 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짝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CFD는 주식을 소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격의 변화만 하고 주식의 소유는 증권회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수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증거금은 주식시장은 이제 100%는 건 100% 자기가 사야 되니까 100%고 여기는 이제 빌려서 레버리지를 2.5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40%만 증거금으로 내는 겁니다. 레버리지 숏, 롱 다 가능하다고요. 반대 매매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라는데 아까 전문 투자자는 말씀드린 대로 뭐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 투자자예요. 그만큼 자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요 요건을 2019년도에 굉장히 완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했는데 나온 김에 뭐 말씀을 드리면 이 CFD의 폐해가 뭐냐면 첫 번째 국내 투자가 아니에요. 외국인 수급으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JP모건하고 SG에서 이거를 마지막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동향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투자 주체가 익명성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증권회사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는 네.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익명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심지어 조금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최대 주주가 CFD를 통해서 주식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최대 주주는 공시에 의무가 있잖아요.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아 그렇게 되네요. 네,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지 우리가 투자자들이 정보를 갖고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가 뭐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증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금 회피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에서 빠집니다.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합소득세에서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주주들이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또 사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업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가 돼 있어서 사실 상시 관리 체계가 굉장히 허술했던 점들이 지금 완전한 이 시장의 교란 세력이 커지는 그런 아주 뭐 암지로 변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 투자자들 위주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하한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또 그렇죠.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단 말이죠. 위험하지는 않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위험하죠. 이게 네.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자 8개 지금 뭐 대상된 종목들을 보면 다 건실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아요. 결국 뭐냐면 뭐 특수관계인과 대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이 부분이 굉장히 작다는 거는
조그마한 투자에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유통고는 전체 발행 액수의 주식 수의 57%거든요. 요번에 걸린 회사들은 다 대개 20%, 30% 그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툭 치면은 이게 딱 건드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니까 뭐가 쉽냐? 이거를 갖고서 대출 받기가 쉬운 거예요. 회사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면 신용으로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용이 굉장히 좋고, 특히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의 신용 잔고는 0.98인데 여기는 2%, 3%대가 돼요. 신용 잔고는 뭐냐면 가격이 막 변동을 하면 반대 매매를 할 수 없이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받고, 또 특히 이제 눈에 제가 이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보면 8개 회사가 특정 업종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인지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뭐 풀어주는 그런 권한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제한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로 엄벌을 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이런 거에 대해 약해요. 엔론 사태 기억하시죠? 엔론 사태 때 CEO가 형량이 185년을 받아요. 중국에서도 주가 조작에 걸렸는데 1조 원의 벌금을 매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서 보면은 뭐 2, 3년 후에 툴툴 털고 나오면요, 또다시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뭐 관계되시는 분 중에 몇 분은 이런 뭐 작전 세력에 지금 두세 번씩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엄벌에 처하는 부분도 이번에 제도를 재개정하는 과정에서는 꼭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서 엄벌에도 처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증권사들의 책임론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고, 5월은 또 변동성 장세인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투심이 좀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니 팔고 떠나라는 게 5월인데. 그 말을 그대로 실현을 해야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전체로 보면 저는 5월달에 이제 매수를 기회가 됐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조정이 한번 오면은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장이 굉장히 하락장 패턴은 맞아요. 왜냐면 1월 달에 상승 출발해서 2, 3월 달에 수익률이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다시 수익률이 조금 올라가다가 5월 달에 하락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하락장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셀린 메이를 하셔야 되느냐 마냐, 근데 셀린 메이 하는 뭐 이 목적은 딴 게 아니라 여름 랠리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딱 했는데 그게 아니라 5월 달에 큰 지금 이벤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FOMC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만, FOMC가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정이 오면 매수에 들어가시라가 사실은 5월 달 전략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금리가 뭐 올라가니 내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방향을 좀 바꾸는 데 아니에요. 근데 금리 동결 국면에 항상 좋았던 게 게임하고 엔터주거든요. 거기다 필수 소비재가 이제 받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들려오는 게 반도체에서 드디어 이제 감산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에 사실 메인을 찝자 그러면 헬스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5월 달에 이런 거에 너무 뭐 기죽지 마시고 한번 조정 시에는 매수로 가보시면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5월에도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도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도 마칠 순서가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